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그저 흔한 고부 갈등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을 갉아먹던 그 뿌리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 그리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들이 보기엔 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이었죠. 입사한 지 8년째 되던 해였고 그동안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이 늦었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주변에서는 일 욕심 그만 부리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위로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고 크게 모난 구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말도 느릿느릿했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저번에 말했던 그 파스타집 갈까요? 아니면 따뜻한 국물 있는 한식당 갈까요? 결정하기 힘들면 제가 몇 군데 추려볼까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늘 제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제가 파스타가 좋아요 라고 하면 그는 역시 탁월한 선택이에요. 저도 그 집 파스타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고 웃으며 맞장구 쳐줬죠.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심지어 영화 한 편을 고를 때조차 그는 늘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이 세심한 배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말도 느릿느릿했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난 구석이 없음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때 저는 그걸 미처 알지 못했죠. 연애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배려인지 그저 묻어남인지 아니면 회피인지 구분할 줄 몰랐던 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연애 2년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저는 주말마다 틈틈이 짐 정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그날도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어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와. 친척들 오기로 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옷 얌전한 거 입고 오고. 통보였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전 그날 오전부터 업무 미팅이 잡혀 있었고 오후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있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인상부터 박하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온다는 말에 선뜻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저는 그날 업무 미팅을 동료에게 넘기고 친구와의 약속도 다음으로 미룬 채 새벽 대바람부터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부엌은 분주했고 시모는 앞치마를 던지듯 건네며 이러더군요. 전 좀 붙여줄래?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설거지 쌓인 것도 좀 하고. 일단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말해.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바로 일부터 시키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직 못 모르는 새댁이니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해야죠. 전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을 나르고 처음 보는 친척들 앞에서 내내 웃는 얼굴을 유지했죠. 새댁이 참 야무지네. 음식 솜씨가 좋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라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입가에 결혼식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경련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왜인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확실히 못 받게 되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미팅 동료한테 넘기느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제 손을 툭 쥐더군요. 미안,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다음엔 그럴게. 근데 우리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 딸처럼 생각하신다니까 너무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마. 서운한 건 둘째치고 진짜 힘들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거 봤잖아. 당신도 그래.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어? 난 한 번이라도 도와주러 오지는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보고만 있더라? 그랬나?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만히 있었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정말 미안해. 화 풀어. 응? 우리 오늘 고생했으니까 가다가 떡볶이라도 사갈까?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한 봉지로 풀릴 화는 아니었지만 그땐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은 대화 안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패턴이 이미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늘 짧았고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론은 늘 제가 화를 풀어야 하는 걸로 끝났으니까요. 그 뒤로 주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이던 시댁 방문이 어느새 매주가 되었고 시모의 호출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김장철엔 당연히 와야 했고 제사엔 전날부터 내려가야 했으며 시부의 생신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준비해 가야 했죠. 남편이 함께 도와주겠다던 약속은 2번째 방문부터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3번째 방문쯤엔 그 약속 자체가 없었던 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만 가면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 시부와 TV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가끔 거실 쪽을 흘끗 쳐다봤는데 남편이 너무도 편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도와준다고 했었잖아. 난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TV 리모컨만 잡고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외면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와서 전 좀 붙여주거나 설거지라도 거들었으면 좋았잖아. 제 말에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부엌에 가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엄마가 사내 자식이 어딜 부엌에 들어오냐고 눈치를 주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엄마가 싫어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뭐라고 하고 나보고 진짜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핑계로 삼아 결국 자신의 방관을 정당화하는 그 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그가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제 고생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둘씩 접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연애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 내려가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 이제 친정에 가볼게요.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때까진 멍하니 TV나 보던 시모는 제가 간다고 하니 그제야 뭔가를 생각난 듯 손을 탁 치면서
또 일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아 맞다. 너 가기 전에 전 좀 더 붙여놓고 가라. 저녁에 또 손님들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다 할 순 없잖니. 그리고 큰 솥도 죄다 꺼내서 씻어놔. 저녁에 뭘 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씻어놓거라. 딱 이것만 해놓고 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수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또다시 일거리를 끊임없이 주더라고요. 딱 이것만 해놓고 가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에겐 그 말이 아예 친정엔 가지 말란 말처럼 들렸고 처음부터 참고 또 참던 저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친정이 있어요. 오늘 명절인데 엄마 아빠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일거리 주면 전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나요? 아니 오늘 내로 가긴 갈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해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몬은 그런 저를 대수롭지 않게 보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겠네. 그럼 오늘 가지 않으면 되잖니? 친정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얼른 전화 드려. 시댁에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럼 기다릴 일도 없고 네가 가야 할 일도 없잖아. 결국 시모의 속내가 이거였습니다. 아예 저를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만들어 저를 붙잡아두는 것이었어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만큼 했고 더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만 가볼게요. 남은 일은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다른 날에 자식들 불러서 시키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시몬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틈에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꼭 이래야 해?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시댁은 명절 당일 말고 다른 날 오면 되겠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오는데 명절 당일은 친정 가도 되잖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에서 절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아빠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왔냐? 밥은 먹었냐? 라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가족끼리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싶었는데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시모 이름이 떴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제가 받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가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는 걸 본 남편은 뒤따라 들어왔고요. 지금 집에 우리 딸이랑 사위가 왔으니까 넌 우리 아들이랑 얼른 다시 넘어오거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왜요? 저 친정 조금 전에 왔어요. 왜긴 왜야?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밥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도 누나는 봐야 할 거 아니야. 가족이 다 모여야 명절이지. 우리 장남인 아들이 빠지면 명절 느낌이 나겠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결혼한 성인이고 사위도 멀쩡한 어른인데 그 밥을 제가 가서 차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명절 내내 일만 하다 겨우 친정에 왔더니 다시 돌아와서 또 밥을 차리라고요. 거기에다 시댁에만 명절이 온 게 아니잖아요. 친정에도 명절은 똑같이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도 딸 부부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시댁 가족이 다 모여야 명절이면 친정 가족이 다 모여야 하는 것도 명절 아닌가요? 왜 그 당연한 얘기가 시댁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건지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어머님, 시누이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본인 밥은 본인이 차려 드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딸이랑 사위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특히나 명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가족들이랑 시간 좀 마음 편히 보낼게요. 전화기 너머로 시모가 뭐라 말을 잇기 전에 저는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나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갈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그것까진 말리진 않을 거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저녁 내내 가족들과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고 표정은 내내 썩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좀 서운하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서운해? 고작 이게? 그러면 내 심정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매번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당신이나 나를 시댁 종처럼 부려먹는 어머님. 난 아주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당신도 오늘 봤지?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야.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뭘 또 부려먹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살림 더 잘하고 손이 빠른 건 사실이잖아. 빠른 사람이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어? 다 당신 집에 오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딴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거면 앞으로 집에서 살림은 당신이 다 해. 그럼 살림에 익숙해지고 손도 빨라지겠지. 그렇게 되고 나면 당신 집에 가서 당신이 일 다 해. 알겠어? 진짜 뭘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구냐. 어쨌든 난 오늘 당신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거잖아. 전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지. 겨우 친정에 왔는데 또 전화해서 자기 딸이랑 사위 밥차리로 시댁에 오라는 게 말이나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으면 당신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이 순간에도 당신 지 편만 들어? 자꾸 이런 식이면 다음 명절부턴 네 집 내 집 각자 가게 될 줄 알아. 알겠어? 차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명절 때 한바탕 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시모의 호출 빈도가 조금 줄었고 남편은 한동안은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시댁 방문은 슬금슬금 늘어났고 남편은 또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과금을 내려고 남편 명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째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어딘가로 나가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2,000여금 뭐야?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엄마 용돈이잖아. 귀찮게 왜 쓸데없는 걸 물어? 그걸 몰라서 귀찮게 묻는 것 같아? 나하고 왜 상의도 없이 용돈을 주고 있었냐고 묻는 거잖아. 이런 건 미리 상의하기로 했었잖아. 한 달에 50만 원 준 것도 상의해야 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꼭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야 하냐고.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50만 원이었다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그 2배였다는 거였죠. 저는 21번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50만 원? 여기 100만 원 찍혀 있는데? 남편은 그제야 멈칫하더니 시선을 살짝 피했어요. 뭐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 내가 장남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장남이면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걸 왜 나한텐 얘기를 안 했어? 결혼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진짜 꼭 이렇게 따져야 해?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시모는 논리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장남이니까, 효도니까로 끝났고 저는 이제 그 말에 무슨 말을 얹어 싸우는 것도 지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큰맘 먹고 고가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어요.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모은 인센티브를 보태서 장만한 저한텐 의미가 남다른 물건이었죠. 오늘 배송된다고 해서 퇴근길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분명히 배송 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2번, 3번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오늘 로봇 청소기 배송됐다고 문자 왔는데 어딨어?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보시고는 누나 신혼집에 딱이라고 하시더라고. 마침 누나가 새살림 시작하면서 청소기가 없다고 했거든. 오늘 배송되자마자 누나한테 가져다 줬어.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송되자마자요? 제가 퇴근하기도 전에 제가 한번 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당신 지금 미쳤어? 왜 말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 당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해. 지금 당장!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가족끼리 좀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나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해? 가족끼리 나눈다고? 도와주고 싶으면 직접 사주면 되잖아. 왜 내가 산 걸 허락도 없이 줘? 이건 돈도 돈이지만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잖아. 당장 가져와. 아니, 무슨 로봇 청소기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진짜 너무한다 당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그거 사려고 얼마나 야근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더군요.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제게 툭 던지듯 뱉었습니다. 됐어? 딱 그 금액만큼 입금했으니까 새로 사. 이제 됐지? 아유, 그만 좀 해. 사람 진짜 질리게 하니. 사실 제가 그때 정말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다음부턴 무조건 당신이랑 상의할게. 그 한마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진지한 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남편은 그 말 한마디조차 아까워하더군요. 저는 입금된 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른 나이에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에 대한 미련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죠.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살짝 털어놓았을 때도 그래도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좀 더 지켜봐. 라는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싶어졌어요. 누군가는 이혼이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 결정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희망이 참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은 3년의 시간이 제게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인내심이 되어줬으니까요. 그렇게 껍데기뿐인 평화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시누이가 등장하며 제 인내심의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더군요. 시누이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밝고 활달한 편이었고 말도 잘 통할 것 같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오가다 보니 상견례 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시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아랫사람 부리듯 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안 행사에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딱히 명품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산 거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그걸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방 어디 거야? 어머, 이거 꽤 비싼 거 아니야? 직장 다닌다고 씀씀이가 남다르네. 올케, 솔직히 그 가방이 올케한테 좀 안 어울리지 않아?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언니가 스타일 좀 알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한번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시댁에 올 때마다 제 옷차림, 머리 화장에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항상 가르쳐준다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조언이 아니라 면박이었죠. 그래도 여기까진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흘려들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선을 긋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딸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식재료들이었어요. 한우 선물 세트에 전복, 킹크랩, 거기다 제철 과일까지. 명절도 아닌데 딸 생각난다고 일부러 챙겨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받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죠. 이걸로 주말에 뭘 해먹을까 혼자 신이 나 있었는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가득 채웠던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냉장고 이칸저칸을 다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킹크랩의 그 묵직한 박스도 한우 세트의 고급스러운 포장도 온데간데 없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주말에 부모님과 영상통화하며 맛있게 먹을 생각에 설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들 다 어디 갔어? 한우랑 킹크랩, 전복들 말이야. 내가 퇴근하고 오면 정리하려고 그대로 뒀잖아.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말하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대꾸하더군요. 아, 누나가 가지고 갔나 보다. 오늘 누나가 이 근처에 왔는데 날이 더워서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거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었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그때 냉장고 열어보고 다 가지고 갔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없는 낮 시간, 제 사적인 공간인 안방과 거실을 그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게다가 내 허락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것을 마치 친구 집에 놀러가라는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남편의 그 뻔뻔함은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더 화가 나는 건 누나가 제 물건을 다 털어갔는데도 가져갔나 보네 라며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구는 그 방관자적인 태도였습니다. 분노가 턱 밑까지 차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 누나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내 살림을 마음대로 뒤져? 이건 주거침입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범죄를 방조한 공범이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절 쳐다보더군요. 아니, 친누나가 좀 쉬다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날도 더운데 가족끼리 좀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대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싸우거나 화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일 단 한 번만 더 있으면 그날로 우린 끝이야. 누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가져간 거 돌려놓으라고 해. 안 그럼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너 진짜 왜 이래? 사람이 정이 없네 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죠.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 인내심이 바닥난 거야.
이제부터 이 집엔 당신 마음대로 누군가를 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남편은 내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속으로는 아내가 예민하게 군다며 제 탓을 하고 있을 그 비겁함이 훤히 들여다 보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며칠 동안 토라져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누웠죠. 저는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싸우는 것도, 달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 할 말이 있어.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시댁 관련 부탁을 할 때, 아니면 돈 얘기를 할 때였죠.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힐끗 보더니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어제 검사 받으셨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 그래서 말인데 급하게 좀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된 부부 사이인데 남편의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쯤에 이혼을 하루에 12번씩 떠올릴 때라도 우선은 사람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많이 심각해? 남편은 제 반응에 안도했는지 구체적인 병명과 수술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가진 현금이나 대출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인지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죠. 일단 우리가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필요한 돈 다 알아보고 최대한 맞춰보자.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필요한 서류를 챙기려고 남편 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떠 있었죠. 단체방에서 시모와 시누이가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했니? 가게 자리 알아본 거 다음 주까지 계약금 안 보내면 다 놓친다. 그래, 얼른 올케한테 말해. 이러다가 가게 놓칠까봐 불안해 죽겠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모의 병이 아니었어요. 가게 계약금이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가게를 차리려고 남편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시킨 거였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대화창을 위로 계속 올려봤어요. 날짜가 꽤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더군요. 너희 사는 아파트 너 명이 아니고 올케 명이지? 몰래 대출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올케한테 이야기 꺼내봐. 근데 걔가 순순히 해줄까? 요즘 나랑 사이도 좋지 않은데. 엄마 아프다고 해. 수술해야 한다고. 최대한 심각하게. 올케가 은근히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약한 것 같더라. 대충 연기 좀 하고 눈물 찔끔하면 속을걸? 엄마도 아픈 척 좀 제대로 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병명을 늘어놓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던 게 떠올랐어요. 필요한 돈 다 알아보고 최대한 맞춰보자고 했던 제 말도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하던 남편의 표정도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사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는 휴대전화 속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조리 다 제 휴대전화로 옮기고 난 후 이혼 준비를 조용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세 사람은 아주 신이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돈을 줄 것처럼 말을 던져놨으니 빚까지 내서 가기 계약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며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시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다짜고짜 용건부터 쏟아내더군요. 오늘 너희 시누이 생일인 거 알지? 근데 시누이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없다네? 시누이 혼자 생일상도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걔가 직접 끓여 먹긴 좀 그렇잖니. 어제 친구들이랑 노느라 늦게 들어와서 지금 한참 자고 있을 텐데 네가 가서 미역국 좀 끓여놓고 와. 처음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이더군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쪼잔하게 미역국 하나를 못 끓여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옳게면 옳게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시누이 생일도 못 챙기면서 무슨 며느리야? 도리도 못하는 게 어디서 대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잘됐다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누이가 남편 출장 기간을 틈타 누군가를 집으로 들이는 패턴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오늘이 그 출장 기간이고 시모가 직접 저를 그 집으로 떠밀어 넣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발로 찾아가면 의심을 샀겠지만 시모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일이었죠. 생일날 제대로 물 한 번 먹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짐짓 억울한 척 한 번 더 버텨봤습니다. 어머님, 시누이도 다 큰 어른인데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쪼잔하게 미역국 하나를 못 끓여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옳게면 옳게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시누이 생일도 못 챙기면서 무슨 며느리야? 도리도 못하는 게 어디서 대들어?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악다구니를 들으며 제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소리 없이 웃음을 지으며 아주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둔 이혼 소장 서류들과 가게를 차리기 위해 대출 사기까지 벌였던 세 사람의 치밀한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챙겨 넣었죠. 평소라면 화났을 그 준비 과정이 그날따라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시누이를 시작으로 시모, 남편까지 차례대로 무너져 내릴 모습을 떠올리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네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자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늦었네?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좀 해봐. 미역국거리만 가지고 왔어? 해장할 거리는 없는 거야? 뭐가 됐든 속 쓰리니까 얼른 좀 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화보다 먼저 가소로움이 피어오르더군요. 자기가 조만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고 끝까지 아랫사람 부리듯 명령조로 나오는 그 꼴이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겨 거실 한복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둔 대화 내용 캡처본과 대출 서류들을 꺼내 시누이 앞에 툭 던졌죠. 이게 뭐야? 시누이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그들이 꾸민 사기극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시누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가게 차리려고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모의한 거 다 봤어. 당연히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마. 난 이제 네 동생이랑 이혼하려고 하니까. 네 대출금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순식간에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서류를 쥐고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제발 살려줘.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내 동생은 둘째치고.
당장 내 대출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가게 계약금 다 들어갔는데 이러면 나 진짜 죽어. 우리 남편 알면 이혼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사기극까지 벌였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붙잡고 있는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뒤에서 나한테 사기쳐서 돈 받아내려고 할 땐 내 입장 생각해서 그런 계획 세웠었니?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죽든 말든 이혼 당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 이거야.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더군요.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더는 만만한 올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차분하게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일만 남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시모가 들이닥치더라고요. 신우이에게 전해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더군요. 너 지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 뭐 할 수 있지.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내 대출금은 어떡해? 네가 내 병원비하라고 집 담보대출 내준다는 그 말만 믿고 대출받은 돈이 얼만데? 우리 가족 모조리 다 대출받았단 말이야.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말 한 번 잘했네요. 병원비로 달라고 했지 가게 때문에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 딸까지 모조리 다 나한테 사기치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당당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시모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몰아붙이자 시모는 그제야 본인이 지금 화를 내고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기세가 꺾이더니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너 없으면 우리 집 다 망해. 너 믿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사기니 뭐니 하지 말고 제발 이 상황 좀 어떻게든 수습 좀 해다오. 시모는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비굴하게 빌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저 참담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더군요. 아들이 이혼당하게 생겼다는 사실보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대출금이 갚기 어려워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꼴이 딱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상황을 눈치챈 건지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내가 다 해결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미래나 내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저 이 결혼이 깨지면 자기들이 벌인 사기극의 대가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가족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돈 문제로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비겁한 꼴을 내려다보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이제 와서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미안하단 한마디가 듣고 싶을 땐 절대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미안해? 이미 늦었어. 이젠 네가 해결을 하든 말든 난 네가 싫어. 우리는 무조건 이혼하게 될 거야. 그냥 이혼이 아니라 고소 고발까지 같이. 완전 개막장 이혼 말이야. 그러니까 기대해. 남편과 시모는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를 맞은 듯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거실에 앉아 애원하는 두 사람을 보니 허탈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인간들에게 얽매여 마음을 졸였나 싶었습니다. 아, 이 집도 내놨어. 여기서 버티고 있지 말고 나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는지 완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거실에 그대로 둔 채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거실은 참 한심해 보이더군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속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의 말로가 딱 그거였죠. 문을 닫고 나오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서로를 탓하는 싸움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웃으며 그 문을 쾅 닫아줬습니다. 그 후 소송은 진행되었어요. 소송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엔 이미 그들의 사기극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남편과 시모, 시누이가 주고받았던 치밀한 대화 캡처본과 금융거래 내역들. 법정에 서서 제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뒤 그토록 집착하던 그 아파트에서 짐을 싸들고 쫓겨나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짐가방 하나 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며 저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억울함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제게서 뜯어낼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 그리고 당장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뿐이었죠. 가게 계약금으로 들어갔던 돈은 이미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압류되었고 그들은 이제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평생 갚아야 할 채무라는 족쇄를 찾고 전 시누이의 삶은 더 처참한 꼴이 되었죠. 전 시누이의 남편은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공모하여 사기극을 벌였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 시누이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신혼집은 폭풍이 몰아친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 시누이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집기들을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전 시누이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그 처절했던 대화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다 우리 엄마가 시킨 거야. 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시누이의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헛웃음을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뿌렸다고 합니다. 시켜서 했다고? 야, 이 미친 사람아. 그럼 너는 생각이 없어? 어떻게 네 올케 등쳐먹을 생각을 해? 아니, 그건 둘째치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명의, 아니 우리 공동명의 재산으로 빚을 내? 그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가게 차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잖아.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 가족끼리 짜고 친 고스톱에 나만 바보 만든 거잖아.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너 지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혼해 당장. 전 시누이의 남편은 현관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품 안에서 꺼내 바닥에 던졌다고 합니다. 흩날리는 종이들을 보며 전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듯 다시 매달렸습니다. 안 돼. 이혼하면 나 진짜 죽어. 당장 갈 데도 없고 대출금은 다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응? 남편은 그녀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갚아? 네가 뭘로 갚아? 그 빚이 얼만지는 알기나 해? 네 친정 식구들이랑 똘똘 뭉쳐서 내 인생까지 말아먹어놓고 이제 와서 빌면 다야? 난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네가 올케를 사람으로 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네 욕심 때문에 내 가족까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든 거 내가 평생 용서 안 해.
엄마가 시켰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사기치라고. 그래야 우리 다 잘 산다고 해서. 끝까지 남 탓이야? 네 엄마가 시키면 살인도 하겠네. 됐어. 그 입 다물어. 너랑은 오늘로 끝이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도장 찍을 거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전 시누이의 남편은 전 시누이의 짐을 직접 싸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고 전 시누이는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신혼집에서도 쫓겨났죠. 결국 셋 다 오갈 데가 없어졌고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눈만 마주쳤다 하면 삿대질하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올케한테 사기치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아니, 누나가 그런 말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가게 이야기 먼저 꺼낸 게 누군데? 대출 이야기 꺼낸 건 다 누나잖아. 난 누나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시킨 대로 잘했어야지. 휴대전화에 증거 다 남겨놔서 결국 들키고 이 모양 이 꼴 만든 게 누군데 그딴 말을 해?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네가 멍청해서 다 걸린 거라고. 서로를 그토록 위하던 가족에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증오로 바뀌어 지금은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더군요. 서로를 탓하며 좁은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3년 동안 봤던 그 비겁하고 잔인했던 얼굴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싼 똥더미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셈이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들이 제 삶의 궤적에서 완전히 퇴장하고 난 뒤의 시간은 제게 비로소 찾아온 치유의 계절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지독했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고요함이 낯설어 며칠 밤을 설쳤지만 점차 그 정막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깨달아갈 수 있었죠.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해 저는 조용히 일상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이 깃든 가구와 소품을 모조리 처분하고 제가 오롯이 좋아하는 색감과 취향으로 집을 다시 채워 넣었죠. 그 과정에서 전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후련함과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늘 야근에 치여 살던 시간은 이제 운동과 독서 그리고 미뤄왔던 여행을 채우는 건강한 루틴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나만의 리듬을 되찾으며 잃어버렸던 생기와 활력도 하나둘씩 되살아났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과거의 분노를 매일같이 곱씹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그 일들을 그저 지나간 사건으로 객관화하며 감정의 무게를 덜어냈거든요. 그렇게 저는 비로소 평온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정말 평온을 되찾았는지 어느 날은 엄마가 절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 딸, 요즘 표정 너무 좋은 거 알아? 이혼할 때만 해도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표정이라서 걱정했는데 요즘엔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보는 엄마도 너무 좋다. 안심도 되고. 앞으로 지금처럼만 지내줘.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말이야. 알겠지? 응, 엄마.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는 잘 이겨내준 우리 딸한테 더 고마운데. 아유, 하여튼 네 인생에선 엄마도 아빠도 아닌 네가 1순위란 걸 잊지 말고 살아.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의 말을 듣는데 비로소 제가 정말 행복해졌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그 소중한 분들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내 사람들을 지키며 제 인생을 다시 당당하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은 까닭은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골마가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건네고 싶어서였습니다. 이혼은 결코 화려한 승전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도려내야 하는 일이기에 그 과정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죠.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평화롭겠지라고 자신을 속이며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인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이 당신의 존엄보다 귀할 순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문득 이건 아니다 라는 직관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배림을 잊지 마세요. 억울한 상황에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상대의 악행을 차분히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결단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저도 이렇게 다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당신도 저처럼 부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제 사연에 함께 분노해주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당한 오만과 탐욕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정직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빌게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요. 꼭 행복하세요.